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대선까지 불과 1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의 후보들은 유권자 표심 잡기에 한창인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대선 기간 남은 변수를 짚어보는 시간을 두 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 정필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인수 선배 오랜만에 이제 뵙는데 예. 최근에 보니까 이명수 선배랑 그렇게 먹방을 자주 하세요. 최근이 아니라 좀 하다가 요새 좀 바빠갖고 못했는데 네. 다시 이제 해볼까 합니다. 이제 좀 아니, 편안해지면. 근데 정말로 보니까 뭐 가자미 식혜, 뭐 갈비, 예. 네구리라면 그리고 싱크대 앞에서 드시기도 하고 예. 이거 고도의 연출 아닙니까 이거? 연출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네. 아 혹시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먹방은 좀 어떤 거죠 개인적으로? 처음에 했을 때 이제 너구리를 끓여 먹는데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뭘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너구리나 드실까요? 그러고 라면을 끓이면 그냥 핸드폰을 한쪽에서 자기 걸 켜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 출연하는 건데 네. 진짜 첫 너구리를 먹을 때 계란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란을. 네, 너구리에. 그런데 저는 너구리에 계란을 넣는다는 거는 처음 보는 거여서 계란을 넣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넣는다는 거예요. 아 취향상. 네. 그래서 넣었거든요. 음. 근데 채팅창에서 계속 계란에 너구리를 왜 넣냐고 오. 넣을 수도 있지 그러고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래서 계란에 너구리는 안 넣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한편으로는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이제 두 분이 인기 스타이긴 하지만은 그 영상에 먹는 장면만 보여주는데도 동접자가 경향 TV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제 켰는데 동접자 6,500명 나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도대체? 어제 먹진 않았는데 네. 뭐 이명수 기자 힘인 것 같아요.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은 또 이제 양이 집사, 고양이 집사로 알려져 계신데 네. 고양이 많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마음의 위안이 됩니까? 아 고양이들 진짜 위안돼요. 그럼 한동훈이 이해가 가겠네요. 아니요. 왜요? 같이 양이 집사인데. 아니 같이 이제 사람 아니 저희 제법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너무하시네. 아니 최근에는 보니까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뭐 새로운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원래 또 털 있고 따뜻한 동물들 다 좋아해가지고 좀 승마 좀 열심히 좀 요즘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저는 사실 이제 근데 저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취미는 모형 만드는 거예요. 모형 만들기. 예. 뭐 비행기 같은 것도 만들고 네. 뭐 특히 이제 많이 만든 게 비행기 탱크 뭐 이런 거 많이 만들고 해서 그런 네. 식으로 저는 좀 위안을 많이 얻죠. 아니 근데 제가 듣기에는 수임한 사건도 많으시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방송도 하셔야 되고 네. 그 와중에 취미까지 즐기시는 게 굉장히 몸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셋 다 설렁설렁해요. 아니, 수임은 설렁설렁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돈은 철저히 받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 그 제작진의 요청인데 소위 말해서 의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 관리 방법 중에 혹시 추천할 만한 게 있는지 개인적으로. 정말로 한다면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평소에 운동 좀 열심히 하시고 술 담배 피하시고 당뇨 고혈압 있으신 분들 약 잘 드시고 근데 여름에 특히 이제 추천할 만한 거는 선크림 꼭 쓰셔라. 선크림을 써야 된다. 선크림은 꼭 네. 쓰시는 걸 항상 추천하고요. 폭염이 있을 때 뭐 이럴 때는 정말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외출 네. 자제하시는 게 정말 무병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현안 얘기를 해볼 텐데 그 대선이 선배 정말로 이제 17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정말 이제 곧 투표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어떤 네. 기분 드세요, 선배는? 이게 이제 처음에 12.3 내란 일어나고는 야 이게 언제 지나가나 정말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네. 애탔는데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가 탄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여전히 많은 애가 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대선이 이렇게 끝난다고 좀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공약, 보다 많은 뭐 대한민국의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시간은 또 없지 않았나? 이게 좀 하나의 어떤 축제, 국민과 대선 후보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어떤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하는 자리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 내란과 정치 현안에 이 파묻혀 갖고 그거 싸워서 이기느라고 정작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못하지 않았나. 네. 이게 이제 기자들의 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완벽해야지만이 좋은 얘기가 나와요. 이쯤 요만큼이라도 되면은 부족한 이제 게 예를 들면 있으면 성장 얘기만 있다. 왜 평등 얘기는 없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그러니까 그런 꾸며내는 게 기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갖고 야 나도 이제 기자병 걸렸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필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평하시면. 나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참 동의를 하는 게 이번 대선 같은 구도가 너무 빨리 잡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약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좀 적고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이건 의사병이에요. 기자병이 아니고 원래 의사병인데 뭐 환자가 좋아지면 의사들은 불안해요. 아, 환자가 상태가 호전되면 오히려 약간 좀 불안한 네.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사회 어떻게 보면 선거라는 게 국가의 미래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에는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좀 못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그게 좀 증폭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걱정도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개시된 이후에 그 여야 후보 누구 할 것 없이 다 영남 지역에 이제 올인하는 형국이 연출됐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TK 지역에서도 굉장히 상승세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예, 여론조사 꽃이 조사한 거 보니까 35% 6%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 표본이 15,000이니까 상당히 좀 그 의미 있는 조사라고 봐야 되는데 네. 뭐 그렇다라고 하면 놀라운 거죠. 예. 네. 아니, 그런 이유가 영남 지역에서도 결국은 김문수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수가 줄었다는 거 왜일까요? 아 이게 이제 저는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닌데 네. 국민의힘 이걸 보면 새벽 3시 4시에 후보 공고 내고 이게 와, 이제 50년대 60년대 공산당들도 이렇게는 정치 안 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진짜. 네. 예. 예. 북조선 노동당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거를 다들 보셨으니까 네. 정말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어도 우린 지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진짜 이제 남은 거고 좀 흔들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 홍준표, 홍사랑도 넘어왔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TK 지역에서 계속 그런 식의 선언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유림도 안동의 뭐 유림도 지금 또, 그분들도 지지했죠. 이재명 네. 지지 선언했고 그런 식의 것들이 좀 계속 나오면 네. 이번에는 그래도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전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돼서 만약에 잘한다라고 해서 정책을 잘해서 그 맛을 한번 보면 그 효과를 한번 느끼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감정을 보다 좀 근본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네. 어떤 토대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이번 대선 직후 1년 후에 바로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얼마나 득표하는가는 사실은 김문수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토대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걸 숫자적인 면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저는 TK에 있는 사람들 취향이 변했다기보다는 응답하는 충성도가 떨어졌고 그리고 TK에서 상대적 소수의 위치에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다 이런 걸로 보는데 그러면 이 숫자가 의미가 없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떠드는 소수한테 다수가 지배당하는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구 TK 내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수가 아닌 소수다 보니까 침묵을 하는 면이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숫자로 네.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숫자로 상징이 되는 순간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이 TK 내에서 어느 정도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역전이 되는 현상도 충분히 그런 발판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관계 역전의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과반을 가리키는 조사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테러 위협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기자병인데 이게 이제 그 테러병을 의심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나 혹은 이제 어떤 이재명 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봤을 때 되게 눈꼴시게 보지 않을까가 되게 좀 걸려요. 예. 우리끼리만 너무
이제 다 됐어. 테러만 안 당하면 돼. 그리고 유세도 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솔직히 그렇죠. 잘 모르는데 그게 네. 이제 기자로서는 한 번씩 이 좀 괜찮은 건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테러만 안 당하면 돼.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게 유리한 걸까? 요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걱정만 하지 그게 뭐 제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걱정이 과한 걱정이 아닌 게 12월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테러를 당할 가능성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할 가능성을 따지면 테러 가능성을 당연히 높게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상기업은 네.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만 해도 왜 저래?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 그랬었는데 하는 걸 보니까 네.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렇죠, 걱정이 네. 되는 거고 뭐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라고 하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과거에 피습을 당한 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번엔 새로운 방식으로 또 이렇게 테러를 가하지 않을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아까 우리도 장희수 선배처럼 똑같이 계엄 얘기가 나왔을 때 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했는데 그런 일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테러 공작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자기 집에 지구에 혜성이 충돌했을 때를 대비한 지하 벙커가 있었대요. 그래요? 네, 들어본 것 그쵸? 같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네. 왜 그랬을까요? 왜 마이클 잭슨이 그걸 했을까요? 만에 하나? 다른 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 사실 걱정할 게 테러밖에 없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현재 테러를 적극적으로 걱정한다는 게. 그리고 지금 테러가 우리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2.3 계엄이라는 엄청난 사건도 겪었고 그리고 불과 1년여 전에 이재명 대표님 피습 사건을 겪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걱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 사실 이제 제가 이름난 밀떡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검증을 해보는데 네. 뭐 러시아제 2km 사정거리 저격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2km 정도 사격 거리가 나오는 저격총이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종류가 몇 개 네.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거는 크기가 워낙 커가지고 어떻게 휴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크기는. 네. 그러니까 휴대는 할 수 있는데 남들 눈에 안 띄게 휴대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거르게 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테러가 조직적 형태의 테러에서 최근에는 론울프 형태로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기관들이 정보를 장악하는 힘이 워낙 크다 보니까 2명, 3명이서 통화만 해도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발각이 되기 마련입니다. 노출될 수 있다. 노출되기 네. 마련입니다. 대부분 이제 혼자 계획하고 혼자 실행하는 론울프 형식의 테러로 요즘은 이제 되게 발전하는 방식이라 저는 이게 현실성이 있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가능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혜성이 지구에 충돌한다 막 뉴스에 나오고 막 할 때 가능성이 1%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발생했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 2%의 확률에도 네. 목숨을 거는 것처럼 지금 현재 완전히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상황에서라면 만에 하나 그게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은 가능성이 있건 없건 두텁게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주된 담론이 된 건 아까 선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자체가 어쨌든 이 선거판에서 뭔가 명확한 힘을 못 쓰고 있는 느낌이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후보 교체 파동 같은 경우에는 선배도 기자 생활 오래 하셨지만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예.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선배? 예. 그 영상 혹시 보셨나요? 그 한 분이 찾아가셨더라고요. 그 국민의힘 당사 그 새벽 3시 4시 맞아요, 사이에. 맞아요. 그 영상 보셨나요? 문 열어달라고. 나도 후보 등록하겠다고. 허리 제철하고 왔다고. 어. 근데 안에서 들은 얘기 없는데요. 그리고 왜 오셨어요? 막 이러고 문을 끝까지 안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한국 정치가 이렇게 희화되고 추락되는 하는 건지, 그러니까 좀 양가적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래 이대로 망해라라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 정당은 이제 회생 불가능하다. 이대로 네. 그냥 그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전체적인 한국 정치를 봤을 때는 다수당제라는 게 경쟁을 통해서 그것도 시장 맞습니다. 원리로 경쟁을 네. 통해서 서로 잘하려고 하면서 발전하는 건데 민주주의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는 테러 걱정하면 대통령 되고 집권할 수 있고 뭐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냥 문탈하게 네. 이러면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또 해이해집니다. 맞아요. 네, 네.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네, 이건 기자병이 아니라 그 기자들이 팩트죠? 지켜보면 네. 확실히 그런 네. 현상이 있습니다. 예, 잘 나가면.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 또 슬프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해이해지기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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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네. 뭐 상수죠. 아니 근데 사실은 집권을 한 다음에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집권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인 선배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긴장 의식, 서로 간의 견제, 균형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그 대선 아니 탄핵 이후 방송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롱 리브 더 킹 이야기하면서 킹스 데드 롱 리브 더 킹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국가라는 정체성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다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죽었어도 그 죽은 왕의 유훈을 다음 사람이 이어가듯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한데 이재명이 물려받는 건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초토화를 시켜놓은 지금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뀔까 생각한 모든 것 그런 거 안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지도자 한 명이 망칠 수는 있어도 지도자 한 명이 좋게 해주기 정말 어려워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말 그대로 제주 하나가 돼서 나라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100명 있으면 누구나 다 자기 문제가 제일 심해요. 남의 그렇죠. 심장 밑에 네. 고동보다 내 손톱 밑에 비접이라고 나도 힘든데 왜 이재명 대표님은 소상공인만 도와주지? 잠깐만 지금 나 당장 우리 새끼 학원비가 없는데 왜 이재명 대표님은 저기 삼성 가가지고 AI 이야기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큰 기대를 품었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처음에 한 몇 개월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든 덕질이라고 하나요? 덕심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한 1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그게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이 네. 있고 그 순간을 또 국민의힘이라든지 일부 레거시 언론들이 그 순간을 노릴 거예요. 얘네들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해이되고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가는 길이다. 바뀐다고 해도 윤석열이 망쳐버렸던 그게 하루아침에 다 고쳐지는 거 아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스텝을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인데 장인수 선배 같은 거 얘기 들어보니까 MBC 출입하실 때 네네. 성남시 담당 기자를 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길진 않고 한 6개월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이재명 시장이 딱 성남시장 되고 직후에 한 6개월 나가서 직후에? 그러니까 그때 왜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잠깐 좀 출입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일단 검찰의 태도였어요. 검찰이 그때 뭘 들고 했냐면 지금 이제 그게 유죄 판결 나온 게 왜 네. 지하철 역사에서 명함 돌렸다라는 거 있잖아요. 오. 갔는데 선거법이 걸려 있다라는 게 이제 막 시정됐는데 기사가 연합에 뜨는 거예요. 우리 연합통신들 늘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뭔가 하고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용이. 지하철 역사에서 명함 돌린 거 정도는 그 당시 시점으로는 그거 진짜 이재명만 한 것도 아니고 막 지하철 역사 탑승구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계단 내려갔다가 지나서 올라가면 이걸 뭔지 건널목처럼 알아요. 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역사인지도 좀 불분명해. 그러니까 그런 데서 명함 나눠주고 한 거야. 그거 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뭘 이런 거 갖고 그랬는데 특이했던 게 검찰이 그걸 아주 저 6개월 있는 동안 계속 한 달에 한 명씩 불러요. 사람을 네. 시청 사람을 예.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캠프에 있던 사람을 그때 예. 저는 잘 모르고 검언유착이나 이런 거 개념이 생성되기 전이어서 검찰이 이재명을 싫어하나 보다. 계속 기사가 뜨잖아요. 별거 아니니까. 그건 그렇죠, 이미 사실관계 다 있는 거고 네. 기소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러면 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걸 몇 달을 계속 질질 끌면서 한 번씩 부르는 거예요. 기사는 계속 나죠. 이재명 선거법으로 조사받고 있다. 한 달 뒤에 또 나고 그래갖고 야 검찰이 이게 뭐 하는 초식이지? 요게 좀 하나 기억에 남고 제가 출입할 때는 아니고 그 이후의 일이긴 한데 네. 그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 우린 머슴입니다. 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번 네네. 그 시사매거진 2580에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의원, 구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머슴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예, 그게 어떤 거였냐면
시장이 바뀌면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추진하던 정책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합니다. 시장이 반대하던 그렇죠. 거를. 네. 그러다 민주당 시장이 돼서 그 정책을 똑같이 이어받아 살려고 그러면 한나라당이 반대해요. 하루아침에 시장 얼굴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성남시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대엽 전 시장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세우는 거를 추진을 해요. 한나라당에서 추진을 합니다. 네네. 민주당이 반대를 해요. 그러다 이재명 시장이 된 다음에 보니까 필요한 거야 이게. 다시 하려고 했더니 성남시에 개발할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겠다. 대신에 막 청사를 새로 짓고 이런 게 아니라 TF팀 비슷하게 해서 돈 안 드는 방식으로 네. 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또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대단한 게 그걸 어떻게 돌파하냐면 한나라당에서 그 정책을 추진했던 시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대엽 시장 시절에 맞아요. 그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랑 손을 잡고 한나라당을 탈당시켜서 그게 이제 최윤길 그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 나중에 이제 대장동으로 구속됩니다. 맞아요. 네. 손 잡고 그걸 통과를 시켜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을 좀 높이 평가했어요. 정쟁이 중요하고 우리 편, 네 편.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네. 정치인들이 여기는 우리 텃밭이니까 여기 잘 보여야 돼. 이런 거에 얽매이질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해? 네. 그러면 여야 뭐 한나라당 민주당 뭐 이대엽 이재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면 저쪽에서도 그 같은 생각이 있으면 손잡고 할 수 있지라고 해서 그게 이제 별거 아닐 수는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사람 좀 진짜 그러니까 흔히 아시겠지만 네. 옛날 기준으로 하면 여의도에서 부대변인 하다가 성남시장에 된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 당시만 해도 개무시하던 시절이에요. 중앙정치에서 이제 개무시 그냥 최근까지 개무시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욕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아마 안 하겠습니다. 네, 객관적인 상황이.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가? 자기 살 길을 저런 식으로 찾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이 신기한 사람이 하나 있네. 민주당에. 이런 느낌이 그때부터도 강했어요. 야, 이번 대선 국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일 잘하는 이미지를 표방을 하면서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연합하겠다, 융합하겠다고 하는 말이 장인 선배 얘기를 들으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합종 연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네. 선거에 봐도 인선을 하는 걸 봐도 분명히 그런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실용주의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하고 실용주의가 반대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치라는 것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네.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실용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이후로 애석 논쟁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그 당파 싸움 같았던 네. 그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높이 사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리는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두고 이제 총리 영입설이 언론에 이제 오가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양자는 다 뭐 제안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그 홍준표 전 시장을 총리로 기용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도 인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배? 뭐 있죠. 벌써부터도 지금 뭐 한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사랑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예전에 그 분이 한 교수가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해서 결국 맞아요. 네. 캠프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유튜브가 발생하고 굉장히 순기능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걱정? 예.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자리 나눠 먹기 니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뭐 기자 입장에서 그때 가서 기사 쓰면 되니까 예, 그때 가서 기사 쓰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믿고 뭐 믿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기대를 갖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기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 이재명 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장점과 단점이 저는 극명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재명의 장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지, 어떤 사람을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이거를 따라갈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이재명을 걱정하면 우리는 늘 걱정만 하고 늘 불안하고 늘 화만 안에 이렇게 쌓고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탁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홍준표가 필요하면 쓸 거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쓸 겁니다. 예. 아니, 저는 또 놀란 게 뭐냐면 이 국면에서 선배도 그렇지만 같은 기자니까 아는 건데 정규제나 조갑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규제 그 주필이 이재명 후보 얘기하면 상대원 그 연설하면서 눈물 훔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맞는가 아닌가 좀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저희 PD가 정규제 발언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쓰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용납 못한다. 나는 내 채널에서 나는 그거 용납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이 진짜 뭐 긍정적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진짜 콘크리트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기도 뚫고 들어간 거잖아요. 현재 민주당이. 그거 뭐 의미 있다고 봐야죠.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 정필수 변호사님은 이재명 후보랑도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들은 게 더 많으실 테니까 원래도 그가 이렇게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그가 살아온 삶 자체가 실용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삶 자체가 아니 우리 그때 시대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도 정말 최하층에 해당할 만큼 가난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치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을 최대한 아껴서 쓰고 실용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몸에 체화가 돼 있는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체화된 것들이 변할 수는 없죠. 저는 그냥 이분이 살아온 삶 자체,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를 운영할 때도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발휘했었고 마찬가지로 계속 할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총리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미쳤어 그럴 거예요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홍준표를 총리로 쓴다고 한다고 알아서 잘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호날두하고 메시하고 축구 뛰고 있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야 축구 그렇게 하면 되냐? 이거는 별 차이가 없다.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의 선거는 본인의 삶이기도 하고 본인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 상황에서 정말 나이브하게 우리가 연정을 해야 되니까 홍준표를 끌어안자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했을 거 생각하잖아요. 네. 정말로 생각하는 바가 있고 말 그대로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보수가 되고 우리 민주당 이외의 다른 당이 우리나라의 진보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런 큰 밑그림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고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다. 어찌 제가 봉황의 뜻을 알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하나 차이점이 네. DJ가 JP랑 손잡을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이랑 손잡을 때는 절박함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지는 거야. 맞네. 대선에서. 네. 지금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투항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네. 그거를 애써 우리가 내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란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구태여 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 이기는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실용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에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높게 평가하는 게 저도 딱 그거거든요. 얽매이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막 됐을 때 또 그 수원을 한 두 달 나갔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딱 두 달 정도 그때는 길진 않았고 근데 그 두 달 동안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공무원들 명찰 달라고 그랬어요. 명찰을 달아라. 네. 경기도청 공무원들 다 명찰 달라. 민원인이 알 수 있게. 네. 이게 도지사가 되자마자 이게 저는 너무 인상 깊게 봤던 게 그렇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좀 잘 실패하고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은 그립이 세요. 권력과 돈이 있기 때문에 그립이 세서 딱 어딜 가면 금방 장악을 해요. 민주당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장관으로 가거나 어디 기관장으로 가면 공무원들한테 늘 유화 제스처를 보내요. 우리 잘해봅시다. 그러다가 공무원들의 장막에 가로막혀서 뭘 잘 못해요. 네. 공무원들 얘기하면 예예하다 끝나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근데 이재명은 취임일성으로 명찰 달아. 이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사람이 기싸움을 할 줄 아는구나. 내가 먼저 수그리고 들어가는데 상대방이 그걸 감안해서 아래서
잘해줄 것이다라는 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다 투쟁이고 싸우는 거고 내가 투쟁해서 능력만큼 이기는 만큼 얻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구나. 네. 공무원은 또 이건 기자병 얘기인데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공직사회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예, 저는 노무현 정부가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맞아요. 네.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공직사회 개혁을 주체가 공무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개혁을 해봐라 라고 하고 개혁 과제도 스스로 찾고 그거에 대한 방안도 공무원들 너희들이 스스로 안을 올려서 해봐라라고 했거든요. 된 게 뭐 있습니까? 공직사회 개혁이. 그렇죠. 네. 네, 공직사회 개혁도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그런 것들을 끌려가지 않을 그런 어떤 생각과 네. 능력 그리고 공직사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해묵은 어떤 그런 이제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주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가 세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실용주의라고 봅니다. 정말로 아닌 게 아니고 최근에 유세연설을 보니까 무서운 게 공무원 사회에 대한 평가가 복지부동도 아니고 낙지부동이라고 표현하다. 착 붙어가지고 안 움직인다. 잠깐만 이런 누구 저격하는 것 같은데 그거.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공무원 사회 개혁 크게 할 것 같습니까? 3살 버릇이 왜 여든까지 가는 줄 아세요? 왜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갈까요? 몸에 자기가 배어 버릇인지 있어서? 모르기 예.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예.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결코 발견할 수 없고 평생을 법관으로 살았던 사람들, 평생을 검사로 살았던 사람들 그 자기가 정해놓은 그 사고의 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항상 뭐 조직 예를 들어서 의료계다. 의료계다 하면 뭐 개정만 하려고 하면 의료계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현실대로만 하면 개정을 어떻게 해. 자정이란 거 환상이에요, 그냥. 자정을 시키려면 뒤지게 두드려 팬 다음에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살아온 궤적이 그래요. 이분이 살아온 궤적이 가장 바닥에서 가장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부조리였을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상했을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오히려 정규적인 과정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보아왔던 이상한 것들에 대한 교정 과정까지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개혁만큼 완벽하게 해낼 거다. 야, 다른 거는 저는 솔직히 안 봐요. 요것만 잘해도. 맞습니다. 예, 요것만 잘해도. 그걸 잘하기가 좀 너무 힘들기도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힘듭니다. 네. 예. 저희도 기자로서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까? 네. 관피아들의 벽은 정말 네. 두텁습니다. 그럼요. 취재 보면 네. 알지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런 대선 그 레이스와 또 관련돼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윤건이라는 벽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강고합니다. 예를 들면은 검찰이 최근에 이제 김건희를 상대로 해서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살면서도 선배 안 나오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끝까지 안 나올 겁니다. 그거는 잡으러 올 때까지. 그렇죠. 체포조가 들어가서 체포해서 네. 끌고 나오지 않는 한 그 제 발로 걸어 나올 성정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거는 결국 그래서 검찰도 지금 네. 일종의 쇼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들이 재반 문제들이 6월 3일 이후에 저는 비로소 정리가 될 것이라고 특검을 봅니다. 통해서 예를 들면은. 그렇죠. 네. 그리고 윤석열은 얼마 전에 뭐 포토라인에 쓴 건 아니고 지나쳤죠. 그렇죠. 네. 지나쳤죠. 네. 반드시 다시 그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 네. 국민들 보는 앞에 세워야죠. 카메라 앞에 세워서 물어봐야죠. 기자들이든 누가 물어보고. 그리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숱하게 유명한 정관계 인사들을 포토라인에 세운 장본인이면서 자기는 그 포토라인을 쌩하고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뭐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뭐 규정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으니까 아니, 그렇죠. 저희가 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들이 그렇죠. 강요할 네.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라는 게 참 그게 정말 비극이죠. 슬픈 일이고 우리 사회를 지나치게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박근혜 찍고 촛불 집회 2번 나가고 문재인 찍은 다음에 내가 촛불 시민이다 하면서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어디까지 저의 개인적인 상상에 가까운데
항상 그 윤석열이 그리고 김건희가 그런 부를 이루어내고 옥만 혜택을 이루었다. 그 이유로 우리는 검사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검사 2,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2,000명의 검사들이 모두 그런 혜택을 받는가? 그 부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단지 윤석열이 검사여서 저런 혜택을 받았을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이 아유 장모 잘 만나가지고 100억씩 버는 동안에 우리가 수사는 다 눈 감아줘야 되겠네. 100억 버셔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윤석열 와이프가 수십억의 주식을 이용해서 돈을 네. 벌 때 눈을 감아준 검사들이 아유 우리 형님 참 술이나 한잔 사십시오 하고 눈을 감아줬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는 거대한 검찰 카르텔의 일부가 튀어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검찰 카르텔을 특검으로 저는 못 잡는다고 생각해요. 특검으로는 못 잡고 일반적인 특검으로는 못 잡고 특검을 선임을 할 때 검사 출신 절대 쓰면 안 돼요. 이번만큼은. 네. 누가 그러니까 이따가 나올 주제로 알고 있긴 한데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룸사롱에서 술을 받아 먹으면 국민들 머릿속에는 예를 들어서 지기현이 윤석열 재판부에 바뀐다 한들 그 다음 재판부를 누가 믿어요. 그러면 검사한테도 똑같은 걸 심어줘야 돼요. 검사 한 명이 이 난장을 피웠다면 다른 검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희대의 검사 출신의 이상한 놈 하나로 봐야 되느냐? 아니라고요. 3살 버는 8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검사로 살아왔고 자기네들끼리 살고서 그게 당연하게 느껴왔고 그 카르텔이 그냥 이렇게 생겨온 거고 과연 어떻게 부를 형성했으며 형성한 부 수백억대를 버는 이 부는 과연 어디 갔는가 이것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일단 요양병원 이야기 때 2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꿈 같은 얘기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그 개혁의 과제라는 것들 인식을 미리부터 하고 있었고 이번 윤석열의 퇴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3차 강조하게 되는 건데 사실 법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관대한 측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제가 딱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이브하게. 법원에 그래도 판사들이 네. 낫다. 검사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기관하고 싸우기가 네. 힘들어요. 왜 그 미국 속단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No man arguing with result라고 결과랑 싸우기는 진짜 힘들어요. 사회가 어떤 거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데 그러네. 여기에 네. 대한 판단과 싸운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판결 잘못됐어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네가 대법관보다 많이 하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데스크들한테 많이 듣던 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제 조의대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에 대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은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하게 보여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공정하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실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절차에 관한 거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죠. 공정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 양 당사자가 이해관계를 놓고 싸우는데 누구 하나는 불만이 있지 그 불만을 참을 수밖에 없는 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도 공정할 거라는 가정을 하고 하는 건데 이번에 조의대가 그걸 다 깨버렸어요. 절차적 정당성마저 깨물어서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 결과를 내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인데 저걸 믿어야 돼라는 의심이 생겨버렸고 거기에 이제 결정타까지 지금 생겨버린 거죠. 맞아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 법원의 구조는 심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애가 배심제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OECD 국가 그래요? 중에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배심제나 참심제 등을 통해 가지고 법원의 재판도 민주적 정당성의 절차를 열어놓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예 법관에 의한 재판만을 열어놓음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향첨가 사법부예요. 민주주의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이 공간에는. 정말 미국 같은 나라는 연방 판사들은 네. 선거로 선출하기도 하고 이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부 임명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사법고시라는 오로지 이 시험 하나를 통과한 사람을 이용해서만 법관으로 선임이 돼야 된다. 이게 마치 무슨 천홍성처럼 굳어져 있거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이제 뭐 특별재판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관의 재판이
강제돼 있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막 이런 이야기 막 해요. 아니 법관에 의한 재판이야. 법원에 그 헌법에 나와 있지만 법관을 선출하는 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그 사람을 법관을 선출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로 가는 사고가 확장되는 것마저 다 차단해 버려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뭐 검사들이 뭐 조국 대표를 30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표를 300곳을 압수수색했다. 그 압수수색 영장 누가 내줬어요? 그 법관이 낸 거죠. 맞아요. 근데 검사라는 앞에 있는 우리 눈에 띄는 그리고 우리한테 밑보인 권력이 있다 보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판사들은 역할 좋습니다. 아주 역할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모든 걸 정리해. 딱 정리해주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파면 기각을 냈다고 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언론들이 이런 상황에서 법제도 기준을 잡아줬다 하고 광화문 세력들이 역시 우리 판사님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혁하기 힘든 자리로 남아 있었거든요. 개혁하기 힘든 자리로 남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영배 재판관님이 훌륭한 탄핵 판결 내려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면서 엘리트주의를 다시 회복해버리고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칼날을 들이밀기도 너무 좋은 타이밍이 왔고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개혁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 받았다고 정치인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전과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나라도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피선거권 5년 10년 박탈해버리고 일반 형사범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박탈해버려요. 사회가 개혁을 범죄를 찬양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기존 사회의 법질서라는 걸 개혁을 하다 보면 법을 어긋난다는 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님이 갖고 있는 이 정과라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성격이 반영이 되는 게 김대중 대통령님 어떠셨습니까? 사형수였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때 당시 악법이라 했던 노동법 때문에 전과가 있으셨고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역사적인 모든 걸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법부가 판단했으니까 너는 그 말 따라 뇌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게다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의 그런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 사건이 이제 일정 정하는 문제가 큰 파란을 가져왔고 최근에 또 이제 그 윤석열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지기현 부장판사의 행위들 여러 가지 이제 공정성 의심을 샀는데 구속 취소부터 해가지고 게다가 이분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인데 그 아직은 이제 의혹 제기 수준입니다만은 룸살롱에 접대를 받았다는 또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데 선배도 지금 관련 내용을 좀 취재 중이시라고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랑 같은 사무실을 쓰는 이명수 기자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날 그 의혹 제기가 나오고 그 강남의 룸사롱을 같이 한 바퀴 돌았어요. 같이? 네.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다. 장소가? 네, 장소를 특정해준 제보자가 이제 이명수 기자 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특종을 해줘서 상호까지. 근데 가봤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그 룸사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아직 영업하기 전에 청소하고 낮에는 뭐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내부 촬영도 하고 뭐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 일단 아니더라고요. 장소가 아니다. 거기는 아니고. 근데 저는 다른 약속이 왔는데 이명수 기자는 그날 밤까지 있다가 찾아서 이제 지금 다 나왔죠. 청담동에 뭐라고. 거기 룸 6개짜리 좀 조그만 규모인데 지금 저보다는 이제 이명수 기자님이 계속 취재하고 있는 게 장소는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같이 술 먹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돈을 냈는가 이게 핵심이니까. 혹은 뭐 그 자리에 뭐 마담이나 아가씨나 뭐 아무튼 업주나 뭐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런 경우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무슨 어디 뭐 김밥 천국 들어가듯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다 예약 잡고 보통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뭐 취재 내지는 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한테 취재비를 주시면 제가 가서 속속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농반 진반 하는 말이긴 한데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친구 하나가 약간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 오늘 우리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향기 팍팍 나는 가게라 그래요. 들어가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방향제가 나와서 방향제 같은 게 나온대요. 저는 몰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풀사롱 아무튼 뭐 그런 가게래요. 아무튼 뭐 해가지고 야 그런 데 갔다가 걸리면 나는 변호사 못한다.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 말인데 그 친구가 야
거기 가면 손님 절반이 검사 판사야. 새로운 인맥의 세상이 열리는 거야. 뭐 합방을 하나요? 가서 뭐 어떻게 되길래 지금?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아유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때 갈 걸 그랬습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재판 진행에 관련된 문제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진행을 비공개로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원칙에? 아니 뭐 군사 비기밀에 관한 거여가지고 뭐 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는 틀리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수괴가 국가 안보를 다 망쳐버린 사건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때문에 망쳐버린 안보, 예를 들어서 남산에 지하벙커 있다 이런 것도 바꿔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윤석열이 국방부로 청사 옮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온 국민들 다 모아놓고 여기 벙커 있어요.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정말로 민감한 군사 기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근데 정말로 민감한 군사 기밀이 있기도 어렵겠다 생각한 게 블랙용을 리스크하게 다 공개해버린 게 얘네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민감한 군사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면 거기에 한정해서만 비공개로 하면 될 일이지. 이걸 전체 비공개로 과연 이게 할 일인가? 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물론 이제 자기 술버릇만큼 비공개로 만들고 싶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기자로서. 네, 뭐 아마 구 기자님도 동의하실 네. 텐데 저는 정보 공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소송을 민주주의 하소송을 사회의 갑니다, 핵심이에요. 지금. 예. 네. 하나같이다. 주권자는 국민이고요. 네. 정부가 한 일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네,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돼 있죠. 국민이 정부에 자꾸 뭘 보고하죠. 네. 그러니까 네. 원래는 정부가 국민한테 보고하는 거고 사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의 영역도 저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이 피의 사실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적인 이런 중대한 사건,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고 수사를 마무리했으면 그 결과를 마땅히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당연한 의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국가안보 말 같지도 않은 게요. 재판 중에 다 생중계하고요. 재판 중에 정말 국가안보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변호인이든 어느 쪽이든 검찰 측이든 이 부분은 따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판사님만 보실 수 있게 네. 지금 맞아요.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실제로. 얼마든지 그렇게 네.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핑계예요. 국민이 몰라도 된다라는 거는 국민들 모르게 짬짬이 하겠다는 말 맞아요. 외에는 다른 거 맞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진짜 이 부분도 진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건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자료라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내라고 해도 안 낸다. 안 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들에 대한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될지 헌법재판소에 내란에 연루가 된 총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판단하는데도 경찰, 검찰 자료 안 냈죠.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세상에. 국민들이 국가 투명한 정부를 원하는 거는 국민들이 감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국가가 그리고 감시의 가능성을 열어놔야만 누가 뻘짓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시의 가능성조차 막아버리고 우리나라 사법부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판결문 공개해라. 재판은 공개돼 있고 판결문은 재판을 공개하지 못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문 공개 안 해요. 진짜 심각해요. 네, 그렇죠. 참 그런 건 검색하기도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네. 자기네들 권력이고 힘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하간 그런 부분들을 결국 이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게 기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사실 장윤 선배는 정말로 많은 보도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김건희 오빠의 요양원 내용 보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죠? 온요양원이라고 남양주에 가면 김건희의 친모 최은순 씨 그리고 친오빠 저희 김진우 씨, 김진우가 대표입니다. 네. 그래갖고 그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인데 거기 노인 학대가 좀 심각합니다. 두 명의 내부 제보자의 네. 제보를 통해서 그 보도를 했고요. 음식이 좀 어떻게 이런 걸 주냐? 사람이 먹기 힘든 음식이 그 심지어 정도로? 나온다. 네. 뭐 이런 제보. 아니 한 층에 16명, 많으면 17명, 적으면 15명 정도가 해요. 네. 4개 층인데 70명인데 거의 병상이 꽉 차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취재할 때는 6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 한 16명, 15명이 있는 건데 영양이 부족하니까 계란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 미음 같은 거 넣을 때 계란을 네네. 갈아서 넣게.
네 알 주던 걸 세 알로 줄이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아, 진짜 네 알을 네. 주다가 네 알이 많다고 세 알을. 아니 우리 어디 가서 계란 배고프면 네 알 한 번에 한 명이 한 번에도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어서 많이 먹진 않을 텐데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야. 있어요. 예, 그리고 이 1.5리터짜리 그 음료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한 병에 한 1,000원 정도 해요. 요거를 16명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요게 한 잔 가격이 뭐 한 1,000몇백 원 하니까 한 뭐 100원 정도 돼요. 네. 그러고 간식값으로 1,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을 받으면 노인들한테 1,000원을 다 써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주고 음. 뻥튀기 과자 왜 손가락에 낄 수 있는 구멍 뻥 뚫린 그 마카로니 뻥튀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 그 술집 가면 그냥 술 마시기 전에 그냥 공짜로 무조건 주는 거. 공짜로 주는 예. 거. 그런 거 주고 그래요. 아니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로 참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요양원을 운영한 지가 꽤 된 겁니까? 기간이? 2017년인가 18년부터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 정권이 이제 출범하기 전부터 했다는 전부터 한 거고 거죠. 예. 그걸 수익 사업을 해서 계속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버는 하고도. 거죠. 예, 네. 그 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승은 의료재단 만들어서 노인 요양병원 그 어디였죠? 의정부인가 어디서 하다가 그 문제가 돼 20몇억 네. 노인 부당수급. 예, 예, 네. 부당수급해서 부당수급. 네. 재미 본 거죠. 야, 요거 돈 되는구나. 그래서 또 노인 요양병원이 아닌 이번엔 노인 요양원. 차이는 병원은 이제 의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상주해야 되고요. 되고. 예, 병원인 거고 상주하면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곳이고 의사는 여기는 뭐 없어도 되고 촉탁의가 뭐 왔다 갔다 네.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치매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네. 노인 돌봄 시설인데 뭐 비슷합니다. 그 건보공단으로부터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곳인데 그거가 노인 한 명당 하루에 적으면 이게 이제 등급 따라 다른데요. 치매나 이런 등급 따라 다른데 적으면 하루에 75,000원. 네. 가장 많으면 이제 9만 원 1등급. 그러니까 9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30일 하면 270만 원이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그거 받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아니, 거죠. 심지어 뭐 묶어놓기도 하고. 네, 바로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기제로 생각하게 되는데 혹시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받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거든요. 그게 두 번 2019년, 2020년에 내부 투서가 있었어요. 노인 학대가 심각하다. 네.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똑같습니다. 음식이 너무 나쁘다. 그리고 노인 학대가 뭐 있다. 병원에 잘 안 데려간다. 뭐 이런 거예요. 똑같거든요. 그래갖고 그때마다 관리 감독 기관이 나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다 이상 없다. 아니 문제 그렇게 없다. 되면 윤석열 정부 기간에도 그런 확인 시도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19년, 20년이니까 정부 기간은 전이죠. 아니고 정부 그 전이죠. 전인데. 근데 저는 이거 충분히 의심스러웠던 게 일단 대표가 김진우예요. 대표가 김진우고 그 식자재를 조리해서 납품하는 식품을 납품하는 게 ESIND. 그 양평 공흥지구 그 부동산 개발했던 부동산 개발회사가 여기 와서는 식품을 납품하는 네. 조리급식 업체가 돼서 그걸 음식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 대표도 김진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만 봐도 네. 야 얘네 가족끼리 뭐 해 먹는 거야? 그냥 그러네. 그냥 딱 봐도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얘네들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한번 볼만한데 아니 거기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데 어느 공무원이 죽으려고 거기를 가서 그렇게 야. 정의로운 기사도를 발휘해서 막 파헤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네.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됐죠. 네, 그래서는 안 그럼요. 되죠. 네.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게 이 부를 계속 하자면 저는 되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요양병원도 운영을 해봤고 요양원 촉탁의사도 해봤고 제가 임상경력 20년이 넘어요. 이거 그냥 대충 뭐 속된 말이긴 합니다. 똔똔이 해보면 걘또 금방 나오거든요. 똔똔이 해보면 걘또 금방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요. 벌 수 있는 돈 자체가. 야, 그렇게 집요하게 하는 이유. 왜 네. 도대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했을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수백억 자산가에다가 뭐 해가지고 몇백억 벌고 뭐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몇십억 벌고 또 저기 뭐야 양평 고속도로 수용돼 가지고 몇백억 벌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인데 돈에 환장해 가지고 이 조그만 돈을 과연 벌려고 할까? 사람이 뇌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1시간 하면 1억 벌고 이걸로 1시간 하면 이걸로 1억 버는데 자기가 정말 이
자기가 직접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기가 직접 이 음식 같은 것까지 관리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ESIND 이걸 통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까지 사람이 주어진 시간도 24시간이고 뇌에 주어진 용량도 한계가 있는데 이거 몇천 원 몇백 원 빼먹으려고 자기의 그 소중한 리소스를 이렇게까지 나눴을 이유가 뭘까? 저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윤건희 일가를 털 때 이 사람들의 부를 어떤 식으로 축적했고 이 부가 어떤 식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과연 이 사람들이 검찰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만 이걸 해왔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윤건희는 검찰의 옵샤크다. 이게 뭐냐면 그 검찰의 퇴직연금이다. 자기네들이 받은 이건 상상이에요. 어디까지나 네, 상상. 제가 네. 쓰고 있는 소설이에요. 검찰들이 자기네들이 받고 있는 뇌물이라든지 부당한 이익 같은 거를 처분할 방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투명해지고 하니까. 옛날에 자기 통장으로도 뇌물 받았지만 그리고 그걸 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인마이 포켓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리숙하고 가장 멍청한 것 같은 자기네들 검사 한 명하고 가장 사악할 것 같고 가장 자기네들한테 고분고분 따라줄 것 같은 여자 하나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재산을 몰아주는 거야. 재산을 몰아주고 너네들이 관리하면서 우리 자기네들이 검찰 권력이 뒤에서 봐주면서 그걸 계속 불려가는 거죠. 계속 불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돈 관리를 하고 있는 여자가 돈주머니를 잡아버리는 거야. 어떡할래? 그래? 내가 자포갈까? 하니까 검찰이 건들지를 못하는 거야 얘들. 돈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지만 그 밑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고 있을 것 같은 최은순이라든지 그 가족들은 실상 자기네들 손에 떨어진 걸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거는 어디까지 다시 한번 소설입니다. 소설입니다. 네, 소설이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검찰 카르텔이 움직이는 방식이나 판사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딱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생은 때로 소설보다 기구한 것이라고. 이게 과연 그냥 나의 상상 속에만 있을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검찰이 왜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못 건드리고 있을까? 왜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그런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에 대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을까? 라는 점을 봤을 때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특검이 들어와야 되고 특검에는 저는 검사 때가 안 묻은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사의 검자도 사돈의 팔촌의 검사가 없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정말 특검팀을 운영을 하면서 철저하게 파내지 않으면 아마 이재명 정권 3년에 무슨 가족 비리, 정치 비리 하나 터지고 문재인 시즌 2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우려가 되고 초기 이재명 정권 초기 한 6개월 내에 이걸 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저는 아니 변호사님 말씀이 뭐 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재산 형성 과정에 검사들이 엄청나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최은순이 옛날에 그 정대택 씨와의 그 과정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이렇게 그 과거 서류들을 보면 뜻하지 않은 이름들이 막 튀어나와요. 제가 한번 뭐 보도라고 하긴 그렇고 유튜브에서 한번 했던 게 그 예전에 그 대검 차장 했던 조남관. 조남관이 그 옛날에 동부지검에 그 공판 전담 검사로 있으면서 최은순 위증이 걸려요. 송파 경찰서에서 위증을 다 밝혀내요. 증거를 다 첨부해요. 나 그날 송치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데 검찰이 구속 안 시키지. 근데 이제 그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판사가 그거 가져와 봐라라고 합니다. 조남관이 그거 끝까지 안 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런 거죠. 과연 이런 식으로만 역할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만 역할을 했을까? 단지 사위가 검사한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역할. 그때는 사위도 아니었지 않나요? 그때는 사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맺어지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은순이 그 가짜 잔고 증명서를 내잖아요. 누가 그걸 내냐고요. 이거 안 걸린다고 알고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알고 없다면은 내는 건데 과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니 그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양재택이랑 체코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2차례 출입국 기록 가져와봐. 그 출입국 본부에서 끝까지 안 냅니다. 출입국 본부장 검사죠. 검사 출신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판 소송 그 일가가 범죄를 털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 검사들이 때론 또 판사들도 그러니까요. 일부 해서 예, 예. 다 도와줘서 저렇게 법조계가 괴물이 된 나서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못 털어요. 검찰에서는. 너무 석열치 않은 거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석열치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이 요양원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장윤 선배가 직접 김건희 씨 오빠를 만나려는 시도를 했을 것이고 실제로 만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출근하는 네. 걸 봤습니다. 네. 근데 일단 차가 좋은 차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차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예, 저희가 몰랐던 차량. 외제차 아주 좋은 걸 타고 와갖고 네. 일단 뭐 그런 게 소득이죠. 이제 차 번호도 아니 무슨 확인하고. 차예요 차량은? 포르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포니, 예. 포니. 아, 정주영 모니. 아, 근데 그 상황이 재밌었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뻗치기라고 하죠. 기다리고 기다리죠. 있는데 예. 갑자기 노인요양원에 그 포로 시작하는 너무 좋은 외제차가 슉 들어와서 뭐지 하고 있는데 내리자마자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하고 이제 카메라를 이제서야 켜고 키고 있는데 있는데. 이명수 기자님이 김진우 씨 하고 부르더라고요. 음. 근데 좀 황당한 게 김진우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또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촬영을 합니다. 네. 별건 없었는데 그래갖고 이명수 기자가 다가가서 아니 이제 뭐 질문을 하는데 이명수 기자인 걸 알아보고 다시 그냥 이렇게 들어가기 바로 알아봤군요. 예, 예. 네. 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그러니까 알아보고 이제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뭐 해프닝이었고 지금 현재 정부기관이 다행히도 저희 보도 이후에 조사를 해서 남양주시청은 어제 그 남양주시청 위생과에서 위생이 좀 불결하다 그래갖고 70만 원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갖고 그걸 보고 이제 많은 또 시청자들이 분노하시더라고요. 70만 원 과태료 장난하냐 이러는데 이제 끝은 아니고요. 그렇죠. 시작이죠. 그리고, 예. 공무원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보도가 났고 이미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놨을 텐데 가서 그렇지. 잡을게. 예. 예. 현장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어찌됐건 뭐 그게 있고 지금 경기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 학대가 있었는지를 다음 주에 결정을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네. 자기네들이 조사한 결과를 네. 토대로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노인 학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남양주시청에 통보를 하면 남양주시청이 그걸 토대로 영업정지 한 달, 뭐 3달 이런 식의 징계를 때리거든요. 그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봐야 되고 건보공단은 건보공단 나름대로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지급했으니까 이 네. 급여를 부정한 데 썼냐, 그 맞지 않게 썼냐, 따져봐야겠죠. 네. 부정수급이냐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거는 부정수급을 확인했다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확인했다. 부정수급이라는 게 그 돈을 주는 거잖아요. 할머니들 그렇죠. 모시고 건보공단이 있으니까 주는 거죠. 예. 돈을 주는 건데 그걸 부정수급을 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등급에 맞지 않는 환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없는 환자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없는 환자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 노인 학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말 좀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입증이. 예.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서류만 보고는 정말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다 잡아낼 자신 있거든요. 못 진짜요? 잡아내면 연락 주세요, 진짜로. 아니 왜냐하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 학대하는 방법이 뻔해요, 약간. 그래요? 예, 약간 뻔해가지고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워낙 약자다 보니까 학대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에 잘 듣고 남들한테 안 보이는 것만 쓰면 되기 때문에 워낙 이제 오랫동안 해봐놔서 보면 다시 한번 좀 보고 있으면 걔 또 나오거든요. 아니 저희가 잡아낸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네. 그 24시간 노인을 묶어둔다는 거예요. 예, 그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묶어 있는 사진. 그러니까 그 시점에 묶은 건 맞죠. 근데 이제 묶는 거는 묶을 수 있어요. 치매 환자들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묶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묶으려면 조건이 필요한 게 보호자의 동의.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묶었는지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24시간을 묶어놓고 24시간 묶었다고 기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기록지 자체가 없어요. 기록지 자체가 없습니다. 기록지 자체가 없는데 묶어 있는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노인 학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건 뭐 판단 기관이 문제가 있고 입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입증을 하려면 어려운 건 맞는데 요새 추세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웬만하면 노인 학대로 다 봅니다. 그게 웬만하면 요새 추세가 되게 되게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네. 한데 예를 들어서 24시간 묶어놓잖아요. 그거 자체도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그런 강제 결찰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 몸이 고정된 상태로 특히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 안 움직이고 고정된 상태로 있으면 사지에서 혈전이 생겨요.
그렇구나. 이 혈전들이 몸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걸 일으키기 때문에 왜 가끔 이제 정신과에서 건강한 사람이 묶여 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쉬는 시간이 없이 24시간 묶어놨다. 혹시 그 환자가 나중에 추후에 사망했다. 그러면 유기치사, 학대치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욕창 같은 것도 보면 생기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그렇구나. 예, 네. 오랫동안 결차돼 있거나 막 이런 분들 생기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패턴 보고 그리고 요즘은 촉탁 의사들이 다 가기 때문에 촉탁 네. 의사들 기록 보면 알아요. 예, 촉탁 의사들이 기록을 해놓은 거 보면 촉탁 의사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적어놓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렇구나. 자기가 자기 문제니까. 자기가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놔서 정말 이런 거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권이 중시가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가난한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노인분들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놔둬야 되는가? 이건 정말 저는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생각해요. 네. 아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그냥 농담해도 되죠? 네, 그럼요. 예. 이거 그 보도를 할 때 의사 인터뷰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인들 그렇죠. 건강과 네. 관련된 거니까. 근데 정말 못 찾겠는 거예요. 아, 여기 연락을 괜찮은데. 주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제가 정필생 앞으로 변호사님을 주제는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예, 가세요. 그러니까 예. 의사 경력이 이렇게 그 노인요양병원 해고 뭐 이런 거를 제가 몰라서 그냥 진짜 전화드리고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 인터뷰 의사들 그렇구나. 인터뷰 하나 왜냐면 따려고 서로의 정말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온요양원 취재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선 취재 보면 아시잖아요. 아, 그럼 이상한 이거 데서 막혀. 예. 온요양원이야. 근데 의사들 또 특성이 자기가 안 본 환자들 얘기를 말 절대 안 안 하려고 하려고 해요. 함부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예. 윤석열 처가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또 온요양원이야. 이런 그럼 안 정치적인 합니다.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안 잘 합니다. 하려고. 예. 사실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슬금슬금 흘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거기 저 진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거는 누가 안 붙으면 모르거든요. 네. 몰라.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눈가림 하기도 워낙 쉽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정말 이거는 최근에 이제 뭐 사무장병원 관련해 가지고 몇 군데에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최은수는 풀려났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세계 최초가 아니다. 저기 뭐야 우리나라 법이 있은 이후로 뭐 채무 면제 각성 그거 써줬다고 무죄 나온 대한민국 최초 사례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보통 저 정도 되면 노인 요양원을 안 해야죠. 병원 해 가서 한번 아니, 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렇게 빠져나오니까 또 노인 요양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검찰과 네. 사법기관이 사실 괴물을 만들어낸 네. 겁니다. 최은순 집안이. 그러니까요. 네. 끝으로 어쨌든 간에 6월 3일 대선 이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응축된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라는 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정말 그 옛날 촛불 혁명 때부터 나왔던 건데 그게 잘 안 돼서 이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권이 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완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이건 기자들도 생각이 다 달리는 건데 갈라지는 부분인데 언론 개혁이 검찰 개혁이랑 사법 개혁은 좀 될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이번에. 좋아서. 예. 근데 언론 개혁은 사실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칼을 들이대면 바로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엮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게 언론 개혁입니다. 저는 뭐 검사나 판사보다 더 악랄한 게 악의 축이 언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친일 그러니까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헤게모니 군사 독재 정권 뭐 민주화 삼김 이후에 네. 계속 그 헤게모니를 놓고 쥐지 않는 게 이 보수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반드시 해체하고 힘을 빼고 국민들 시청자들한테 봉사하는 언론, 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는 언론으로 다시 날리려고 하면 언론 개혁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경력이 이렇게 길진 않지만 나름대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만 19년 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걸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어느 지점을 타격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주려고요. 제가 여기를 건드려야 돼. 언론 개혁하려고 하면 기자들이 이런 거 아파해. 사주들이 이런 거 싫어해. 마지막으로 계속 계속 그쪽으로 그쪽으로 한 활동하려고 말씀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앞에 저 말 하셔서 제가 되게 뜨끔한데 저는 딱 두 가지를 바래요. 우선은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인사할 때 눈치 보지 마라. 인사할 때 눈치 보지 마라. 레거시 언론에서 뭐라고 난리를 치든지 내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루에 10개씩이라도 방송이라도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거는 커버 칠 테니까 정말 뭐 전과가 있니 없니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니 없었니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 윤석열을 총리를 시킨다고 해도 저는 반대 안 할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꼭 바라는 게 종전선언이에요. 종전선언. 네, 저는 종전선언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의사의 눈에서 보고 있으면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요. 장기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밑에 깔려 있으니까. 예. 네, 늘. 그거를 해소를 하는 방법은 저는 그거를 해소해야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간 단초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비록 못했지만 지금 트럼프잖아요. 맞아요. 트럼프 지금 보면 지지율 작살나고 있어가지고 얘 내가 봤을 때 종전선언 하자고 하면 좋다고 뛰어올 거야. 저는 꼭 네. 종전선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장인 선배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 이제 어쨌든 간에 정말로 또 새로운 정부 속에서는 윤건희 비리를 취재하기도 훨씬 더 용이해지는 환경이 올 것 같은데 최근에 요양원 취재 이후에 또 준비하고 있는 취재 혹시 있으십니까? 윤건이는 아니고요. 네. 신윤 관련해서 이거는 뭐 취재라고 하면 거창하고 네. 신윤 관련해서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거를 일단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대선 전에 네. 예, 한번 그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주 교복 재- 입고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복? 네, 교복 입고 야, 예고저희 교복 입고 방송해야 네, 되는 교복 상황인 입고. 거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친윤의 이렇게 학창 시절과 관련해서 재밌는 소스가 하나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하고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여운거리로 받아들이면서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 정필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대상 인물은 이재명 캠프에 영입된 의외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